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그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 구조혁신을 넘어서 정책 시장의 재정립으로 여기에 많은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이게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정책계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자라나는 그런 젊은 세대들까지도 다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모두가 이러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정책 시장의 재정립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 전략들, 그 중에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재탄생 2.0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시대 정신,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이미 AI 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정신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 거버넌스, 기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 테마를 뽑아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가치관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로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AI를 위시한 디지털 변화가 굉장히 우리 주택 산업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재탄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 부문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러한 그런 이제 정신 위에서, 시대적인 정신 그리고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정신 위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여건과 사명, 앞서서는 이제 주택 도시,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왜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명감,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대전환의 비전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 거버넌스,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축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실행 과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주요 기대 효과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의 사명과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주택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재설계돼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냉온탕식 주택정책의 임시반편적인 주택정책을 넘어서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주택을 둘러싼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주택 시스템을 흔들다 보면 주거 불안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주거 불안정의 장기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혼인 출산율의 감소라든지 노동력 공급의 축소라든지 내수 위축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 성장 기반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을 바꾸는 혁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철학의 재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말씀을 각각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복잡한 법령 체계들,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주택 산업들을 좀 얽매고 있는 그런 그 현황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허가를 하면서의 절차, 그리고 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하겠다라고 해서는 이미 지금의 그런 시대적 변화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구의 자산의 한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해 왔던, 그러니까 이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활용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유기적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좀 더 건전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그런 사회적인 주거 철학 정신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인구 구조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강 국면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기 전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택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주거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사실 우리 건설 산업뿐만이 아니라 건설 산업도 많이 변해왔고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은 이미 경계 융합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좀 산업의 내부적인 그런 자성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부처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단계별로 분절이 되어 있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 상태로 그냥 AI를 도입한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다 라고 할지언정 지금은 공정 자동화 수준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주거 서비스 혁신으로의 연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서의 연결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택산업 생태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축, 사람, 그리고 거버넌스, 기술의 동시 전환에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무엇을 짓는가, 주택을 그냥 지어서 공급한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딜리버리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까지 함께 바꾸는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분절적이고 순차적인 구조로 산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 정부, 공급자, 수요자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주체가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단절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구조적 단절이 결국에는 이 경계 융합 시대의 하나의 몸체처럼 움직이는 산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공급자 사이에서는 사실은 정책 인허가 논리와 사업 추진 논리 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공급자,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 간의 조정 장치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규제 기준은 계속해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시장 여건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층적 심의, 협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업 일정이라든지 비용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구조와 생활 수요 간에 정합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 효율성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짜여지다 보니까 다양한 실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도와 인허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수요에
유연한 반영을 조금 제약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도 마찬가지인 것이 임무 기준이라든지 실제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간의 괴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수요자 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주 경험과 정책 판단 기준이 서로 약간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급 실적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그리고 가격 안정화 중심의 정책으로 가다 보니 정책과 체감 수요 간의 괴리가 발생한 부분들, 그리고 입주 후에 실질적인 주거 경험상의 정책 환류가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수요 변화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인 부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적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 100%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가운데 있는 2번의 아래쪽 그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핵심 입지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택 보급률은 높지만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교육 여건, 그리고 교통, 돌봄이 결합된 지역의 체감 수급 불균형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총량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입지, 유형, 가격의 미스매치가 더 큰 문제로 전환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착화된 구조적인 한계,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민간 혁신의 유인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자세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불안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이제 주거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적인,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인 부분, 국가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거비 부담 벌써 PIR,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굉장히 높아졌고, 이것이 22년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또 어떻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2030 젊은 세대의 비율이 75%를 넘어섰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 그런 계층들의 주거 불안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 손 치더라도 소비가 늘지 않는 그런 자산 효과가 실종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택 산업이 분괴가 되었을 때는 이 굉장히 이제 주택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상당히 큰 역할들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파급력도 굉장히 큽니다. 아까 생산 유발 계수는 장 국장님 그리고 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꽤 높은 편입니다. 전체 산업 중에서 벌써 13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건설 생태계 총 규모는 전 산업 대비해서 근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주택 공급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직간접 피해는 벌써 26.7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고배율의 파급 구조를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시장 왜곡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수도권에서는 공급이 병목이 되어서 공급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반대로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저축은행의 건설 부동산업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공급 파이프라인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에 그런 정책들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변화하는 이런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도성장기가 종말을 하면서 이제는 집이 재산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한다든지 팬데믹 위기,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주거의 의미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제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자산에서부터 삶의 구심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 획일적인 공급에서부터 이런 획일적인 공간, 제공되는 공간에 맞추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정책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그냥 집 안에서 거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뭐 이제 홈짐이라는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홈 스튜디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방송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합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건물을 그냥 공급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이제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에너지의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러한 거점으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정책 환경, 공급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가라고 반성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들도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국인 산업 위주로 이렇게 기존의 건설 부동산 산업이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시장을 들어와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 그다음에 뭐 미국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주택을 산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도로 접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외국 거대 자본들이 한국의 임대차 시장을 보고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는 우리 내국인만 이렇게 상대를 하던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별 영역의 실패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수요를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생산, 유통, 운영, 그리고 제도가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져왔는가 이런 전 과정이 분절된 시스템 실패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하나가 변경이 되어서는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 생애주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쪽에 파란색에 보시는 상류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돌게 되면 상류는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중류, 사업을 기획하고 금융 그리고 시공하는 그런 산업, 그리고 하류, 유통을 하고 이제 국민들이 소비하고 운영되는 것부터 또 다시 돌아와서 순환적인 루프로서 도시 정비 그리고 재투자, 그 모든 영역의 연계적인 산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류에서부터 순환 연계산업, 즉 금융 그리고 제조, ICT, 콘텐츠까지 전 생애 주기가 결합되는 그런 단순한 주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순환형으로 점철되는 주거 서비스 생태계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
그리고 순환 루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 및 파생 산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이어져 있고 이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전환이 되어야 되고 어떤 축을 기반으로 해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공간 단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를 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정주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 복지와 국가 경쟁력이 결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자, 공급자,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런 시장 흐름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주거 사다리가 복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서 지능형으로 주거 서비스 플랫폼으로 계속 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정주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전이 이러한 구조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물리적 기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 우리 아파트 단지, 그리고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생활 SOC와 같은 그런 물리적 기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서비스 운영층, 2층이라고 하는 서비스 운영층, 돌봄, 교육, 건강, 안전, 커뮤니티, 이동, 유지관리와 같은 서비스 운영층에 더불어서 산업제도가 연계되고 이 위에 마지막으로 4층에 여기에서 발생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라든지 데이터가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산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AI 연계층까지 모두가 통합되어서 발전이 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정주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 거버넌스, 기술 세 개의 전환 축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어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시공이라고 하는 데서 앞으로 정주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산업 주체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과제들을 보시게 되면 4가지로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요. 생산 방식의 전환,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 품질 관리의 고도화, 가치 창출의 확장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는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환경에서 앞으로는 더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규제 방식의 유연화, 인허가 체계의 통합, 행정 역할의 재정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잡기 위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벗어나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이제 정책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의 움직임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급 진단의 정밀화, 공급 관리의 투명화, 정보 격차의 완화, 정책 실효성의 제고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공에서 정주 서비스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노동 집약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전통 건설 산업을 영위해 왔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그리고 기술 기반으로 주거 서비스 플랫폼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산 체계를 첨단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 방식과 품질 관리 방식들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연계된 생산 혁신이라든지 디지털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든지 국가 표준의 OSC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주거 서비스 모델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육아 가구가 둥지 내몰림의 그런 위기를 처해 있는 그런 육아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주 안정 패키지를 통해서 그런 둥지 내몰림을 막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령 사회에 대응한 서비스
그 고령 사회에 대응한 서비스로 주거 모델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생활 서비스가 이제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서비스로서의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된 것만 가능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한 그런 측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재설계하는 것만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으로 그리고 정부 중심으로 안 되는 것들 이러한 막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원스톱 통합 행정을 구축을 하면서 지역 특성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화, 그러니까 안 되던 걸 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막는 포지티브화 말고 반대로 네거티브화해서 안 되는 거를 막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되는 것들을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칙을 재설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는 자율혁신정주지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패키지를 도입을 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모든 패키지를 결합한 규제 프리존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적인 측면에서는 인허가 체계에서 굉장히 좀 지연이 되고 사업이 지연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체계에 있어서는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행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행정 체계에서는 부처, 지자체, 민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그런 거버넌스들을 협업할 수 있는 조정형, 연계형 플랫폼 행정이 정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입니다. 기술은 조금 느낌으로 아는 시장,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통제하고 가격이 내리면 이걸 장려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는 시장에서 전반적인 데이터, AI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데이터로 보는 시장으로 재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게 진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서 가격이 나타났었는데 그 결과인 가격을 보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요와 공급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수급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그런 기존의 주먹기구식으로 운영이 되던 그런 것을 배척을 하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동으로 정보를 줘서 실질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자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정보 격차 때문에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정보 격차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이러한 격차들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 통합 플랫폼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환류형으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조금 나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받으신 그런 책자 안에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적어놨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가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모든 참여 주체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였을 때는 이러한 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수도권에서도 실수요자들께서도 체감이 가능한 주거 접근성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양하게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주거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해서 정보에 뒤떨어져서
주택 시장에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들을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주 만족도라든지 생활 편의, 안전성이 함께 제고되는 그런 국민의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로 공급 착시, 그러니까 인허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공급이 돼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정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허가라든지 이런데 이제 가로막혀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던 부분들을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건설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국가 차원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고, 결국에는 집을 더 짓는 산업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우리 주택도시 대전환 그리고 재탄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